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STO 법제화가 이번에는 정말 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또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솔루션 팀 이용재 수석 매니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STO가 한참 핫했다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대선을 앞두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는데 이 STO가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될 때 어떤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선 공약이어서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대선 공약, 그러니까 표심이 없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STO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인터넷 인프라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로 바꾸는 과정이 토큰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큰화된 인프라 위에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증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할 만큼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 인프라가 아예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해외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또 후보님들께서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약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STO 토큰 증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현물 ETF부터 본다고 하면은 뭐 양쪽 진영 다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청년층의 자산 증식 혹은 중산층의 자산 증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갖고 가서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이제 꽤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TO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지금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후보들은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은행에서 거의 어느 정도 다 틀은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만들어 놨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드는 거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CBDC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의 발행 주체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는 거고요. 미국형 모델, 미국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그 민간 회사가 그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준비 자산을 마련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블록체인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조로 가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한국은행이 CBDC를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상용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미국이 이쪽 민간 스테이블 코인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CBDC 모델과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섞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섞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내용이?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이제 민간 스테이블 근데 코인 그 원천적으로 들어가서 그거가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그냥 CBDC로 돌리며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QR로 찍찍 찍으면서 쓰면 똑같은데 그걸 왜 여러 명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 거의 코어로 들어간 질문이에요. 이걸 하려면 앞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하냐면 지급 결제 수단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현금, 그다음에 카드 결제, 그다음에 간편 결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는 그 지급 결제 수단의 변화가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미국이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당연히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온 서비스에 많이 쓰이겠죠. 마치 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제가 이커머스 모바일 앱에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얘도 전자화를 시켜야 이커머스 앱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모든 서비스가 올라가야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빛을 발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 블록체인 위에 산업 전체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얘기했던 금융입니다. 금융. 그러니까 금융 산업은 본인들이 쓰던 인터넷 인프라를 치우고 블록체인 위에다가 다양한 서비스,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펀드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붙어서 쓰이게 되면
굉장히 빨리 결제가 완료가 돼요. 같은 블록체인 위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네. 주식 매수 매도할 때 뭐 T+1, T+2 있죠.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T0, T+0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비단 도메스틱하게 국내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계속해서 미팅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에서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연구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과 이 자본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미국, 홍콩, 뭐 일본, 뭐 중동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을 잘 육성시키지 않으면 이들과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인터넷 인프라에서 넘어서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가지고 금융산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에 플러그인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가뜩이나 저희 금융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이미 뭐 지금 USDC, USDT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이제 뭐 가상자산도 결제할 수 있고 네. 국경 간 송금도 가능하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화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네. 이제 나오는 거고 이러면은 이걸로도 앞서 말씀 주신 STO 네. 토큰 증권도 뭐 결제 네. 가능하고 충분히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화폐는 다 똑같은데요. 네. 화폐는 발행하고 나면 저도 화폐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저밖에 안 써요. 그럼 그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화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처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특정 산업과 깊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초반에 네. 중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금융이고 그게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모델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TO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원래 제가 들을 때는 네. 예탁원이랑 연결시키는 뭐를 다 만든다 이러고 있는데 예. 그게 만들어지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까 그건 맞는 건가요? 뭐 차이가 점이 뭐예요? 이게 예탁원에 저희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예탁원에서 원래 전자결제 다 하고 있는데 네네. 뭘 그 STO라고 만들어서 똑같이 한 거를 링크를 또 시켜서 전산부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여기다 부킹을 다시 해줘야 되고 얘는 블록체인에서 돌고 그쵸. 뭐 그게 이걸 왜 이걸 해야 되지? 뭐 이런 그거가 생각이 이제 과도기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TO의 완성형은 예탁원에 빠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등록 기관 한 군데서 증권의 이동을 다 기록하고 소유권을 다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 모델에서 그냥 P2P로 블록체인 상에서 어차피 주고받으면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중앙화된 원장 등록하는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예탁원을 야, 너네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금융산업은. 예. 바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과도기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예탁원의 기존의 역할들을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급진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예탁원의 기능이 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진짜 P2P로 이제 고려가 그때 되는 이제 거예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들이 이제 법적 효력도 생길 거면 이제 거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무조건 내가 다 기록할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 중앙 네트워크 자체를 하나가 중앙화됐다가 네.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 개를 뭐 나눠서 네트워크를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예.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지금 금융회사들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려면 블록체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블록체인을 기존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로 쓰기보다는 금융위에서는 좀 더 약간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 좀 해킹 당하니까. 해킹 이슈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증권이 여기서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봐야 되는 게 테스트베드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만들긴 하되 이제 분산화 시켜 놓자라는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 한 3군데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해외는 지금 이미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이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도 되게 큰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다 토큰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고를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이제서야 비로소 혁신 국면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잘 보시면 금융산업 자체가 혁신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원화도 국제가 안 됐는데 네. 돈 가지고 밖에 나갈까봐 네. 계속 벽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원화를 갖고 네. 벽치고 있다기보다는 맞는 말씀이신데 디펜스를 하는 거죠. 네.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원화가 되게 약한 통하고 네. 되게 이걸 세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게 기존의 의견들이었어요. 그렇죠. 야, 우리 같은 작은 변방의 나라의 원화가 세계화가 되겠어? 근데 이미 그 원화의 폐쇄성은 저희 OECD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저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자국 통화를 갖고 해외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맞물려서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을 간다고 하면은 원화의 글로벌화를 같이 추진하면서 하자라는 것들이 또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네.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요하죠.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아, 비트코인 현물 네. ETF가 네. 나오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원화로 결제가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자산운용사는 새로운 에셋 클래스를 가지고 ETF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네. 부동산 갖고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출현을 한 거죠. 이게 보면 몇백 년 만에 출현한 거거든요, 이게. 네.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다양한 조합과 전략을 써서 ETF나 펀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레베뉴 매출원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사고 갖고 있는 것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운용사에서 전략형 ETF들을 출시를 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반만 섞는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뭐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를 만든다거나. 네. 그래서 투자자마다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과 기대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타겟팅한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그런 타겟팅을 했던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던 사람이라도 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잘 보고 나서 이제 기존의 MTS에서 그런 전략형 ETF들을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것들. 네. 지금 젊을수록 리스크를 좀 테이크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큰 자산을 갖고 가는 게 연금 투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메이저 가상자산은 최적의 자산이에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이걸 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의 효과적인 비익글이 바로 ETF가 되는 거죠.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